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넷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의 통화정책 청문회 출석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중국과 그리스 등 대외 악재 요인들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준도 지난달 미국 전역의 경제활동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은 각 지역에서 모든 산업에 걸쳐 고용 수준이 증가했거나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이지북은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에서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뉴욕 등 3개 연준은행 관할 지역에선 완만한 속도의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미 연준에 따르면 지난 6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였던 0.1 내지 0.2% 상승을 뛰어넘는 수치로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셈입니다. 특히 6월 설비 가동률이 78.4%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반등한 점이 미 경기 회복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4% 올라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63달러, 3.1% 내린 배럴당 51.41달러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관련 제품의 재고량이 12억 7천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이란의 원유 수출 물량이 풀리면 현재도 지속돼 보이는 공급 초과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정말 끝까지 끝내 연내 금리를 올릴 생각인가 봐요. 최근에 있었던 클리블랜드 연설에서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요. 간밤 미 하원 청문회 출석해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인 가운데 중국과 그리스가 좀 우려스럽긴 해도 미 경제에 타격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를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만들어졌어요. 일단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물가 지표 가운데서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연준은 참고로 금리를 올릴 만한 조건으로 물가 2%대까지를 잡고 있죠. 또 하나의 괜찮아진 지표는요. 바로 제조업 지표 가운데 산업생산 지표였습니다. 이 산업생산 지표가 석 달 만에 반등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고용지표에 이어서 제조업까지 좋아질 수 있다. 충분히 큰 그림에서 연내 금리 인상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연준 위원들까지도 손뼉을 딱딱 맞장구를 쳐줬어요. 연준 위원들의 경기 판단을 담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도 지난달 미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자,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조금 더 커진 시점이었지만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리스도 개혁안 자체를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입장이 또 한 번 확인됐지만 새로운 곳은 사실 없었었죠. 뉴욕 증시 마감가 이어서 유럽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모두 빠졌습니다만 보십시오. 거의 빠졌다라고 하기에 좀 못하죠. 나스닥이 0.1% 빠진 게 제일 크게 빠졌을 정도니까요. 그냥 전날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숨을 좀 고르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유럽 쪽 마감가 챙겨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굳이 따지자면 종가상 약간 밀린 것에 반해서 유럽은 아예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 유럽 쪽의 모습도 사실은 인상적이라 하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WTI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상하죠? 이란 핵협상 타결되고 나서는 이란산 원유가 경제 제재가 곧바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유 이게 물량이 풀리는 게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어서 조금 유가가 버텼던 측면이 있었었는데요. 간밤에는 왜 이렇게 한 발 뒤늦게 급락을 하면서 WTI가 51불을 겨우 지켰을까요? 이유인즉슨 미국의 원유 재고가 12억 7천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의 핵협상은 타결됐으니 결과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급은 늘어날 것이 뻔한데 지금 현재 재고량 자체도 사상 최고로 많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한 공급과의 우려 속에 유가가 밀렸다. 이렇게도 역시 얘기가 통한다겠습니다. 일단 환율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거든요. 지금 2년 만에 최고치인 1140원대에서 어제 좀 밀릴까 싶었었는데 막판에 더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화 약세 심지어 달러 강세 패턴 더욱더 진행이 될 건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환율 전망도 도와드릴 거예요. 간밤에 달러와는 미국 지표까지 좋아지면서 유로 달러 기준 1.10이 2주 만에 깨지는 등 달러의 강세가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증시 모습 정리해드릴게요. 전에 중국이 2분기 GDP 성장률을 내놓았죠. 예상치 6.8% 성장보다 더욱더 괜찮은 성장, 개선세를 보이면서 7% 성장세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률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보세요. 더 빠졌죠? 장중에는 4% 넘게 빠졌었는데 종가상은 3%가량 하락하면서 그래도 상해종합지수 기준 3,800은 지켜줬습니다. 중국 증시가 조금 반등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가 싶었었는데 성장률이 개선됐음에도 밀린 것은 향후의 전망을 조금은 어둡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는데요. 향후에 환율과 중국 시장 그리고 향후 달러와 같이 움직임까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아주 좋았어요. 사실은 더 오를 수 있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한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숨겨서 워크아웃까지 들어간다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익스포저를 들고 있는 은행주들의 급락을 이끌었고요. 대우조선 외에 다른 종목들이 또한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어두워진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었었죠.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리포트 나온 것을 보면은요. 국내 증권사에서 더 이상의 펀더멘털을 분석할 수 없다면서 잠정적으로 리포트를 안 내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 설에 관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고 조혜공 씨의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한 달 반 만에 가장 많이 사면서 2070까지는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참고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포스코, 대우윈터 그리고 대우증권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본격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접어든 느낌이죠.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옐런 의장의 의지는 확고하네요. 클리블랜드 연설에 이어서 미 하원 청문회에서도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클리블랜드 연설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5월 실업률이 5.3%로 나왔기 때문에 옐런 의장 얘기대로 이제 거의 5.0%로 생각하고 있는 미 연준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를 생각하면은 연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유로존 문제도 어느 정도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12월 정도는 금리를 올리기를 시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클리블랜드 연설 이후에 교수님과 얘기 나눴듯이 그리스 사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좋아지고 있고 중국 경제도 조금 우려스럽긴 해도 미국 경제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스케줄대로 끌고 갈 것임을 얘기를 했죠. 이런 가운데 연준도 화답을 한 것 같아요. 연준에서 경기 판단의 어떤 그 보고서 내용을 담은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확장세를 띠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가
연초 생각보다는 이제 유로존이라든지 중국 경제 둔화되면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미국은 잠재 성장 수준으로 지금 그게 이제 수준에서 미국의 그 잠재 성장 수준이 2.23%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 미국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게 하면서 고용 수준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간밤 옐런 의장의 입장은 뭐 비둘기파적은 절대 아니었고 매파적인 입장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은 특별히 없었던 그런 간밤이었는데 지금 뭐 그리스 사태가 해결되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재료가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 기준 전일자 2년 내 최고점을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재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도 오늘도 더 오를 여지가 있는가요? 그러면 1150원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원달러 환율 기준 전망 들어볼게요. 지금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 1144.5원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달러 환율이 123엔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원백엔 환율은 925원을 기록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가시화되는 상황이 다가오면은,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계속 그 9월 인상세를 많이 흘리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보이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한 12월 정도 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나 시장에서 9월 인상세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한 9월 정도 전후에서 원달 환율이 115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는 현재 123엔을 기록하고 있는 엔 달러 환율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엔화 약세폭이 원화 약세폭보다 좀 커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럴 경우에는 130엔대까지 근처에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원백엔 환율이 현재 923원을 기록하고 있는 원백엔 환율이 900원 선을 일부 하회하는 그런 모습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엔 사실 원에는 그리스 문제가 조금 안 좋게 흘러가면서 안전자산으로 또 취급돼 엔화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원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시금 좀 하강하고 있죠. 우리 수출주의 흐름은 사실 원에도 조금 900원대를 재차 깨지는 않고 있고 아직 원달러 환율도 사실 위쪽을 그리고 있어서 전반적인 원화 약세 분위기 속에 수출주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을 하는 측에서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출 대상국이 될 만한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성장세에 대한 걱정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중국이 우리가 26% 수출 담당하는 중국이 안 좋고 또 유로존이 지금 회복이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는 이제 정상궤도를 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 정상궤도 과거와는 달리 이것도 미국도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도 수출을 해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약간 옛날에 3%에서 2.23%로 떨어진 것도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만큼 수출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출이 그런 물량 수요 면에서도 상당히 밝지 않고 게다가 지금 원백엔 환율도 지금 이제 923원대로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900원대를 하회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해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가 없는 지금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수출 증가 이런데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큰 개선이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 민감 대형주,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어닝 쇼크를 어느 정도 몇몇의 기업이 낼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죠.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그 개혁 법안을 갖다가 그리스 의회에 상정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이제 표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일 교수님께서는 아마 법안이 모두 처리가 될 거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법안이 모두 처리되더라도 집권이 연정이 분열되는 등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네요. 현재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인데요. 시리자당이 149석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7명 정도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깨지고
깨지기 때문에 다수당이 그러면 뭐 132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151석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독립당과는 독립당 13석이고 또 반발하기 때문에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새로운 연정 파트너 다시 말하면 신민당이 현재 17석, 사회당이 13석인데 약간 이 정당들은 온건 보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당과 손을 잡는 새로운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통과 안 될 경우에 새로운 총선은 거의 가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총선을 가면 지플러스가 재집권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가지 않고 새 연정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는 일단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법안은 처리를 할 거고 새롭게 아마 연정이 조금 다시 꾸려지는 그 정도의 총선은 새롭게 열리지 않고 그 정도의 새로운 변화가 정치권 내에서 있을 거다 보셨네요. IMF는 끝까지 그리스의 헤어컷, 부채 탕감, 빚자체 규모를 줄여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부채 탕감 안 해주면은 그리스 이번에 세 번째로 돈을 주게 될 3차 구제금융에는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죠. 사실 이건 이제 IMF는 지금 현재 IMF 본인도 약간 제가 보기에는 IMF가 솔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IMF 현재 860억 유로 중에서 165억 유로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벌써 협상 전부터 IMF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IMF가 현재 기금이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우리가 97년 때도 우리가 한국이 받은 195억 달러라는 걸 생각하면 165억 유로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지금까지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에도 IMF가 분담한 것은 불과 몇백 얼마 안 됐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유로존이 분담을 해왔는데 IMF는 사실상 상징적으로 참여해오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되겠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제는 IMF는 그러면서 얘기로는 크게 분담은 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적으로 독일을 압박하는 거죠. 좀 더 탕감해주라 그런 얘기인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미 2,400억 유로 구제금융에다 1,050억 유로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그리스가 2010년에 총 부채가 3,000억 유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그 금액 전체를 구제금융을 주고 탕감해 준데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채가 더 증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의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해서 이제 나오는데 문제는 IMF가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는 독일이 한 200억 유로를 분담하게 되는데 독일 국민이나 의회에 대해서 독일이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메르켈이 IMF가 꼭 참여해야 한다고 막판에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참여시킨 건데 메르켈이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리가르드 총재는 자꾸 빠지려고 그러는데 리가르드 총재 입장은 솔직히 말하면 IMF는 여유가 없다. 유로존 문제는 유로존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리스 의회 통과보다 이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름이 IMF가 참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8개 유로존 국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것이 큰 관건이 됩니다. 네, 현재 독일 의회의 그리스 구제금융의 승인 여부는 오늘 밤 아니라 내일 밤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IMF가 굉장히 그리스 생각해가지고 부채 탕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IMF 자체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군요. 새로운 내용이었는데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BOJ 회가 어제 끝이 났는데 양적 완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물가 전망과 성장률 전망을 내려잡으면서 추후에 또 한 번 어떤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내비쳤네요. 지금 이제 그 성장률 전망을 이제 종래 2.0%로 생각했다가 1.7%로 낮췄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80조 엔의 그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일본이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0, 전년 동기 대비 3.9%라는 굉장히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1.7% 정도가 달성이 가능하면은 지금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작년에 4월 달에 소비세 인상 때문에 작년 2분기, 3분기에 마이너스였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이걸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완전히 이분이 회복되고 있는 2013년에 성장률이 1.6%였는데 2014년에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마이너스 0.6이고 0.1이었고 이번에 금년에 1.7이 되면 완전히 소비세 인상의 여파가 극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가 안 해도 일본은 이미 정상 궤도를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일본은 한 2%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반기에 들어서 다소 일부분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 백엔 환율이 더 9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어제 2분기 관련해서 발표가 됐죠. 예상치 6.8%를 내다보는 외신 시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7.0 조금 인위적인 느낌도 있다 분석도 있었어요. 1분기도 7.0이었는데 2분기도 7.0 연간 목표치도 7.0 앞으로도 계속 7.0 나올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바로 그 문제를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국의 세부 지표를 보면은 소매 판매가 이제 지난달 10.1에서 10.6으로 올라가고 그거 외에 고정 투자는 지금 이제 지난달 11.4, 이번에는 11.4였거든요. 다만 수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들이오다가 6월달에 2.1로 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돈을 계속 풀었기 때문에 금리를 작년 11월 이후에 4번이나 내리고 지급 준비율도 내리고 해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하가 돼서 이제 수출이 올라선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컨퍼런스 보드 생각은 이번에 7.0은 그런 그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 투자 수출 지표를 볼 때 조금 문제가 지표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닥터둠 마크 파버가 중국의 경제 침체가 세계 경제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사실상 최근의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에서인지 중국의 2분기 성장률 결과치 자체는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의 지금 현 수준에 대해서 아주 괜찮다라고 평가 내리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이번 성장률 발표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정 투자인데 고정 투자가 작년에 13.9% 증가율에서 지금 계속 하락해서 11.4%까지 떨어졌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고정 투자 증가율이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완전 죽을 서고 있는데 고성장기에 11%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우리도 고성장기에는 보통 15% 정도를 기록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투자의 과잉 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잉 투자 문제를 두고는 현재 과잉 투자가 되고 있지만은 이 기업들이 대개 이제 국영 기업이고 이 국영 기업의 과잉 투자 부실을 커버해 주는 게 또 국영은행이고 그래서 이제 이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 갈 수는 없다. 금융 부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다. 해서 중국 경제 전반으로 보면은 이 과잉 투자 문제가 해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일 중국이 과정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2분기 성장률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 7%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띠던 중국 증시는 오히려 미끄러졌습니다. 3%나 또 한 번 급락했는데 향후에 중국 증시는 거래 정지된 상장사들이 아직 꽤나 남아있는데 이들의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 또 한 번 어제처럼 또 그 이상 흔들릴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제 이제 7.0을 발표했으면 이게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올라가야 되는데 하반기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예요. 어둡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진짜 중국 증시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수많은 유동성에 힘의해서 계속 금리를 작년 11월부터 계속 낮추고 지급 준비를 계속 또 낮추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게다가 또 이제 신용융자를 계속 해오고 하면서 그야말로 금년 1년 동안에 55%가 올라간 거거든요. 2,000대에서 5,100대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좀 버블이었기 때문에 버블이 결국은 진정될 수 있어요. 이 버블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은 실물 경제가 동시에 좋아지면 이것이 계속 올라가는데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하반기 돼서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이 선보다는 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조금의 조정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주식은 처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그때 유동성 장세가 형성되고 그 유동성 장세가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면은
다시 실물경제 랠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중국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양적완 돈을 많이 푸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망이 어둡다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잠깐 속보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의회에서 구제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아마 통과는 될 거고 연정 자체를 새롭게 꾸려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통과는 됐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교수님하고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 특임교수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시황의 신한테 오늘 국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얘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화요일 날 찾아뵙는데 이틀 좀 늦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 구제금융 이제 개혁안 자체는 만들어지고 의회를 통과할까 그랬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통과가 됐대요. 이거 이제 이 소식 듣기 전에 미국은 조금 숨을 고르는 그런 장세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좀 나을까요? 어제 사실 더 오를 뻔했는데 대우조선 해양이 좀 사고 쳐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 사실 그리스 의회가 우리 시간으로 자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자정에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었는데, 그럼 우리 시간으로 한 6시간 우리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6시경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 했는데 조금 전에 나왔죠. 바로 속보를 통해서도 저도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자, 그리스 의회가 이번에 3차 구제 협상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타결을 했죠. 참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 의회 의석수가 300석이라고 하죠. 그럼 3분의 2 이상이니까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찬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리스 국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 인상, 그리고 연금 감축, 통계청의 법적 독립성 보장, 그리고 예산 삭감 등 아주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구제협상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타결했다는 거죠. 대승적인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그리스 머나먼 땅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나라 의회에서 찬성했다고 해서 제가 기쁜 것보다는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소식으로 이 시간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기분 좋고요. 자, 먼저 미국 시장을 포함한 세계 시장 한번 전반적인 점검 한번 해보죠. 자, 미국 시장은 하락을 했죠. 그 이유가 이제 지금 그리스 사태가 의회가 발표됐는데 그리스 의회의 표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 하나, 세계적인 여걸이죠. 자닛 옐런 FRB 의장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 특히 미국 경제 보고서를 할 수 있는 베이지북이 발표됨에 따라 미국 경기가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 사태로 인한 영향은 미국 시장에 적을 것이다 하는 보고자를 내놨습니다. 그 보고자 베이지북을 가지고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사태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미국 시장보다 좀 일찍 마감이 된 한 6시간 일찍 마감되는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예, 상승 마감했죠.
그리스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동안 급락세를 보이던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임에 따라 유럽 증시는 그래도 상승을 마감하는 그런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 아시아 시장 한번 가보죠. 이 중국 시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혹시 중국 시장 일봉 차트가 준비가 되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어제 장에서 3%가 넘는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3,800선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찍었던 저점, 상해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3,377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 4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아주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시장도 이미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모습이 아닌가. 제가 앞서서도 주식투자격언에 정부의 시책과 반하여 투자하지 말라 하는 격언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 강하죠. 정부의 입김이. 왜? 정부의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이 지난주까지 3차의 구제금융안을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 시장도 지난주에 급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된다면 중국 시장도 완전히 상승으로 이제 전환됐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난 그래서 여기 이번에 상해종합지수의 조정도 중국 시장의 조정 또한 쌍바닥을 찍으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시장. 너무 이쁘죠? 예, 계속해서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전 일장에서도 78포인트 0.38% 상승한 가운데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시간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최근 2주 동안 진짜 힘들었죠. 7월 달 들어서 지난 6월 달에도 그렇게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7월 달이 시작하면서 그냥 급락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메르스 사태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발 악재 있었죠. 중국이 급락했죠. 그러니까 악재는 몰려온다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정신 못 차려서 투자자들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투자자분들이 시세를 흐름을 잘 본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겠습니다만 좀 잘 보시는 예측을 잘하는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것 또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주식시장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급등락이 처음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되신 분은 그렇죠.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근데 그 최악의 국면이 이미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시장 본다 하더라도 전일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207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난 이제까지는 좀 움츠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어깨를 좀 펴셔도 입가에 미소를 좀 띄우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외 악재가 하나둘 걷어지고 있고 오늘 특별히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 할 수 있었던 구제금융 관련된 개혁법안이 그리스 의회까지 조금 전에 막 통과를 해서 호재가 더 추가되는 모습인데 시장은 일단 2070선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올라와도 악재 해소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지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별로 안 계신 상황인데요. 여전히 한 2100 잘해봐야 그 전후 정도의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늘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 접어드는 느낌인데 어제 포스코하고 대우증권 등등의 기업들 실적을 내놓았더라고요. 네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조금 더 힘을 내셔도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 IT 반도체 관련주들, 또 포스코가 이끄는 철강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차가 이끄는 자동차 관련주들, 우리나라의 3대 주력 수출품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존 자원이 적습니다. 땅덩어리도 적습니다. 그러면 기술력 가지고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수출이 잘 돼야
우리는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워낙 땅도 넓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출 전선에는 먹구름이 여전히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죠. 뭔가 악재는 계속 겹쳐서 오지만 호재도 계속 겹쳐서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났죠. 이제 하반기 시작입니다. 이미 하반기도 7월 1달부터 시작되니까 오늘이 7월 16일. 벌써 하반기의 시작 첫 번째 달인 7월 달 절반이 지나간 모습입니다. 이제 서서히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번에 실적 어닝 시즌을 가미해서 지난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회사들도 이제 3, 4분기, 4, 4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 4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한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죠. 그렇지 않았으면 한 2, 30포인트 상승할 수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이 부실 덩어리가 있다. 약 2조 원대의 부실인데 아니다. 이거 까보면 더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여파가 다른 조선업종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업종 제가 뭐 많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국내 조선업종에 대한 그 IMF 이후에 지원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산될 건 과감하게 도산시키고 살아난 경쟁력 있는 기업을 해야 되는데 성동조선을 포함해서 많은 조선회사들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것이 덫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선업체도 이번을 기회로 해서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선 구조조정을 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선 구조조정을 해서 재무제표가 좋고 올 하반기 실적 호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통달을 하락하는.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오히려 그게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서 빠졌던 동반 하락했던 종목분들은 오늘 다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들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들 종목이 움직이면 종합지수가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이미 최악의 상황은 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들 종목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금의 여유가 계신 분들은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큰 손세력들 몇 분 계시죠? 뭐 주식 농부를 포함해서 몇 분 아주 굵직 그분들이 샀다는 보도만 나오면 연일 급등하는 그런 진짜 개인 같지 않은 개인분들이 계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종목들 저는 지금부터 사들어가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자금 여력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을 지금 살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나머지 종목군들 제가 말씀드렸던 증시가 살아나면 증권주들 괜찮습니다. 그럼 증권주도 이미 충분한 조정을 증권주라든지 또 여름 오면 여름 특수화 예상되는 음료 관련주들 롯데칠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고전이 예상되는 파라텍이라든지 그리고 여름이죠. 여름이면 또 이제 그 게임 관련주들 NC소프트를 포함해서 웹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서히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근데 목금은 대부분 조정을 많이 받죠. 요일적으로. 그러다면 오늘과 내일 분할매수 다음 주 초까지 분할매수 들어간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올해도 기상이변이 있다고 하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해학을 필두한 비료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여름 특수를 겨냥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시즌에 본격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재료가 있고 특별히 타이밍상 여름 수혜주면 더욱더 좋겠다. 3, 4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 5선 내지 남해화까지 한다면 한 6선 정도 추려주셨습니다. 아까 조선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소식까지 보니까 산업은행도 대우조선해양의 유중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면서도 워크아웃이라든가 자율협약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우조선해양 관련해 24조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대우조선해양발로 괜찮은 조선주까지 같이 밀려서 대우조선해양발로 같이 밀렸던 그 억울한 조선주들은 오늘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은행주들도 같이 오를까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최악의 국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주가 국민은행으로 KB은행이죠. 보시면은 이미 지난 5월 고점, 4월 말 고점이 얼마였냐면 42,800원, 42,000원대였어요. 어제 종가가 얼마예요? 35,0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고점 대비해서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거의 연중 최저점에 근접하는 오히려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이 상승 모멘텀은
그렇죠. 악재가 아직 상존하고 있지만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어 있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 갖고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들은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는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아직 악재는 해소되고 있고 그 악재의 여파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판단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은행주들도 이미 그로 인한 악재성으로 인한 하락은 이미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하방 경직성 그리고 안정화 얘기하시면서 실적 시즌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 종목 얘기까지 잘 전해들었습니다. 특별히 조선주와 어제 같이 밀렸던 은행주에 대한 관점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세요? 2079.90이에요. 2080선까지 더 갈 수 있다라고 사실 조금 밀렸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거의 뭐 정확하게 0.01 뭐 차이 날 정도로 올라갔었고 그만큼 가면 이제 대우증권이 16,000원 가는지 보라 했는데 또 정확하게 16,000원 훨씬 뛰어넘는 가격 보여줬습니다. 궁금한 거는 사실 SM이 얼마나 이제 조금 더 힘을 낼 거 수급은 조금 좋아지는데 아직 지수는 조금 그런 것 같고 NH엔터도 6만 원에 붙이면 붙일수록 더욱더 살아 매력적이다 하셨었는데 아직도 조금 기대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세가. 그래서 두 종목 리뷰도 오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지수 구간 정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번 지수 하락 때 2,050포인트까지 1차적인 상승폭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2차적인 밴드 2,080포인트까지 확인을 하자. 결국 이제 증권주들도 동반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2,080포인트 2,080포인트에서는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대우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16,000원대가 돌파를 할 때 그때 증권주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일단 어제 이제 대우증권이 16,000원대를 한번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었죠. 어제 지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2,080포인트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대우증권도 16,2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좀 나와주게 되면서 윗꼬리가 지금 길게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대비 지금 바닥 13,600원대부터 12% 정도 어떤 상승한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오늘 대우증권 관련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런 시간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몰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냐 못 메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만약에 오늘 갭 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좀 시세를 좀 떠준다고 했을 때 어제 고점이 되겠죠. 16,200원대 강하게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점. 자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됐을 때 조금 자연스러운 조정권에 진입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옐런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과 동시에 다우지수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상해 종합 증시가 종가를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권 3%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조정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증시 일단은 뭐 오늘 그리스 의회 법안 통과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일단은 저항벽이라고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2,080포인트를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 구간이 지금 61선 부근이 되겠죠. 자 61선 부근 강력하게 돌파를 해야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올 수가 할 수가 있지. 현재 구간에서 또 상승하니까 2,100 간다, 200 간다 하는 것은 조금은 현재 시장하고는 안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대형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뭐 은행주들을 비롯해서 조선주들의 급락,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또 마이너스 20몇 프로 지금 급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종목 특합스 시간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은행주들 특히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급락에 대한 과도한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지 라인들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관심권에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은 되돌림 파동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미 코스피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거의 다 물리셨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주들 이외에 뭐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하이닉스, 뭐 건설, 은행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들 제약바이오로 좀 너무 많이 쏠린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 섹터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제가 강력 매수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 말은 조금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들 저점 대비 올라온 정도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고점부터 하락적인 부분들 예측을 좀 해드렸고,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저점 대비 올라온 종목들은 일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예전처럼 바이오자만 붙이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재료가 그래도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어느 정도는 욕심을 덜 부리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부는 어떤 그런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현명한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JW 중의제약 말씀 좀 드렸었죠. 공략 부분들, 세 번째 공략 부분들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자, 어느 정도 상승 시에는 계속적으로 매도 구간으로 잡아서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 자, 역시나 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전형적인 정강 후약의 그런 패턴, 그만큼 좀 힘이 딸린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좀 있겠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 조정, 일부는 좀 나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현재 61선에 대한 압박, 하방 압력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추가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재차 이제 3만원대 중반대까지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응의 그런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HN 엔터테인먼트 어제 이제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어제 한 2%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121선을 지속적으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NHN 엔터입니다. 5일선을 그제 같은 경우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착하니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그만큼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끌어올리려는 부분들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NHN 엔터 최근에 뭐 웹젠이라든지 뭐 액토소프트,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군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컴투스라든지 상승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NHN 엔터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매집을 한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 실현한 이후에 2차적인 매수에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5일선 지지 패턴에서의 121선 저항, 기간 조정으로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작업에 어떤 그런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재차 상승 구간으로 진입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현재 21선을 지금 타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1선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단번에 7만원대까지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시 지속적인 추가 매수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M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죠. 자, SM 어제 이제 뭐 동방신기 스페셜 앨범이 나왔다고 좀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뭐 SM 이 종목의 특성상 상당히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오랫동안 바닥권에, 그러니까 3만원대 초반대를 지금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폭이 둔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응집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에너지를 모아서 발산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가의 상승폭 어느 정도 역전이 지금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패턴의 모습들,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시순매수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들, 외국인도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제 투신권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자,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면세점 사업으로 이슈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실명 매물이 빠르게 좀 나와줘야 어떤 장기성 수익성 투자자들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찾아서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만큼 현재 구간부터 변동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계 매수세 4위로 등극이 될 만큼 강하게 외국계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현재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차거래 또한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종목의 특성상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움직임들이 개인들의 체력을 철저하게 뒤치게 해서 어떤 그런 낙오시키려는 하는 패턴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 잘 이겨내면서, 자, 오늘은 이제 장기성 매매, 예를 들어서 오늘 그리스 구제금융의회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갭상승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갭상승 출발에 대한 부분들, 대형주들, 갭에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자, 일단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시장 208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61선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 자, 대형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의 그런 영역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장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트레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우증권 어제 장 끝내고 나서 호실적 발표했고 호평까지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전일 고가인 16,200원 돌파가 되는지를 한번 눈여겨봤으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천주였던 NH엔터의 경우에 121선만 뚫어내면은 같이 게임주 섹터에 몰려있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비우셨고, SM도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메이저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제 대우조선해양발로 억울하게 많이 빠진 우리은행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기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인다고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 풍성하게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옐런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또 한 번 한 결과 약간 눌리면서 끝이 났는데 아주 찔끔이었어서 그냥 숨 고르다 끝이 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 관련해서 근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와서요.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를 안고 출발하는 셈이 됐는데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된 개혁안이 결국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괜찮을 텐데 장중 모습이 어떨까요? 오늘 사실은 가장 집중되는 그런 종목과 관련주들이 있죠. 바로 조선주, 은행주 포함한 대우조선해양발 관련된 종목이 될 텐데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 그런 어마어마한 주 단위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이른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을 당할 수도 있다. 어제 그 관련된 소문까지 돌았었죠. 주 채권단 중에 하나인 산업은행은 그렇지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는 과정 중에 워크아웃이라든가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서 은행주로선 부담을 조금 덜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면 은행권이나 은행주들이 충당금을 조금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익스포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오늘 예상 시초가는 또 한 번 역시 점 한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어제 관련해서 같이 빠졌었던 조선주나 은행주들은 오늘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오늘 관련된 이 종목이나 섹터가 핫 이슈로 부상될 전망입니다. 호재가 하나 나왔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